이번에 있는 12월에 기준금리 결정 각국에 이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시기는 전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AI라는 게 학습 단계를 넘어서서 추론 단계가 본격화되면서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필요해? 삼성전자 같은 그게 전화 유복이 된 거죠. 지금은 D램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D램을 역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더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있고 이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수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역대 메가톤 울트라급으로 생긴 거예요. 코스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시장만 놓고 봐서 코스닥이니까 무조건 2부 리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건 지금부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이게 시장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게 특정 업종이 많지 않게 움직여요. 확장되는 개념으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가격 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좋은데 이제 목요일 새벽에 또 이제 드디어 기준금리의 예. 향방, 그 중에서도 또 뭐 온도차나 정도표 이런 거 중요할 텐데 다들 긴장되는, 기대되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내릴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고 내릴 때 연준 의원들 간의 이견이 되게 도출이 되면서 연준이 분열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 거냐가 가장 큰 핵심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연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연준이 지금 제시하는 그 점도표가 내년에는 뭐 언제나 연준이 참고만 하고 맞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변화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너무 크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연준에서 12월 금리 인하가 사실 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내린 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의 결정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려 조금 시간이 지난다라면 부정적인 변수보다는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것 위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조금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나온다면 과연 금리 인상을 서두를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변수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크게 시각을 곤두세울 만한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다들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9월, 10월 할 때는 막 안 할 것처럼도 말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확실한 악재겠죠. 만약에라도. 예, 맞습니다.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그 연준을 좀 잘하는 미국의 인사 하나가 아저씨 있죠. 네. 나름대로 이제 뭐 파월이 되게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일단 파월이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분란이 있어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뭐 우리가 알고는 여러 연준 위원들 중에서 핵심 되는 뭐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핵심 인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이런 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사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비췄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조금 뭔가 금리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는 분들이 연준 내에서도 그 지역은행 총재들인데 지역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팽팽하게 길을 맞으면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 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견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사실은 뭐 방향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안 했을 경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가 맞죠. 네. 그러면은 인하를 하고 내년 점도표가 지금 상황으로는 한 번 내지 두 번인데요. 이게 좀 올라오는 정도로 되면도 이것도 좀 악재일까? 아니면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까요? 뭐 생각보다 그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견이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인 거고 최근에 뭐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갑론을 박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를 내리지 말자 쪽은 물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자 쪽은 물가가 높지 않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고용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보다 지금은 고용이 더 중요한 게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물건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 좀 말씀을 드리면 고용이 안 좋아지면 즉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을 해서 직장을 잃게 되면 돈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물건값 비싸던 거 다 세일해서 깎아야 돼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물가는 저절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고용이 계속해서 온전할 거냐, 불안할 거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은 지금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지 않다가 아니라 물가가 염려 안 된다가 아니라 고용이 더 중요하다 보니 사실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저희가 이제 며칠 뒤면 당장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불리할 때 나왔네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뭐 FOMC도 FOMC인데 각국 중앙은행들도 좀 통화정책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뭐 FOMC 포함해서 이런 주요 중앙은행들의 마지막 회의를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적용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현재 시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게 금리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얼마나 유동성이 쏟아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번에 있는 12월에 기준금리 결정 각국에 이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결정들이 뭔가 시장에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시기는 전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영향을 미친다라면 일단 내년 그래도 상반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나 아니면 연준 위원들조차도 사실 내년 그것도 1월 전망도 되게 힘든데 우리 뭐 저같이 뭐 이렇게 실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일반인들이 그걸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예요. 그래서 큰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번에 12월의 결정이 뭔가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에 대한 여부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땐 이번 12월 결정은 그런 영향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나름대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에 제가 볼 때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AI와 관련된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잘 모르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맞추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연말에 나온 것들 자체가 시장 방향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제가 볼 땐 조금 약간 건너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금리 정책 진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12월 18, 19일에 BOJ에서 미팅을 하고 그래서 NKD 거의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벌써 10년물은 2% 가까이 됐거든요. 이미 쭉 올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차가 줄어드니까 뭐 엔캐리 되고 뭐 이러는데 엔화는 여전히 약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을 자꾸 생각하시니까 저는 엔캐리 때문이라고 믿지 않지만 시장이 그렇게 믿으니까 걱정하시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우선은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미 시장에서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엔화가 여기서 추세적 강세로 가기보다는 나름대로 현재 있는 추세를 유지한다 쪽에 시장은 방향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방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엔캐리 청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엔캐리 청산이 되려면 사실 엔화로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빌려서 뭔가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시장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좋냐면 지난 몇 년간 엔화로 대출을 해서 일본 바깥으로 나간 경우 그게 엔캐리 자금이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별로 나간 자금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청산될 엔캐리 자금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엔캐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부터 좀 확인하고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전 기준으로 국제 선물 시장에서 엔에 대한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시장에선 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포지션을 잡느냐. 다들 두려운지 중립 포지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시장에 큰 방향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엔화가
방향성과 관련해서 뭔가 시장에 큰 탈이 났었을 때는요, N에 대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 베팅을 했었을 때였어요. 예를 들어서 N을 너무 과도하게 약세로 본다던가 또는 N이 과도하게 또 강세로 갈 거란 베팅이 많았었을 때 그 반대로 움직였었을 때 시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컸던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거의 연말 가면서도 거의 그 국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이 나름대로 포지션 자체를 그냥 중립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식으로 방향이 오더라도 뭐 크게 영향이 없는 쪽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땐 최소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소한 이런 데이터 확인이 되어 있다라면 지금 엔캐리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사실은 뭐 저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AI 거품, 버블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기도 하고 저는 안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2주 전에도 그 거품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좀 네. 근거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셨는데 요즘에 또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룬이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니까 어제도 제 친한 후배가 나와서 예. 센터장이었는데 나와서 예. 저도 되게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버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하고 가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버블에 대한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시장이 잘하면 버블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버블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 안에는 정말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 나름대로 기업의 실적보다 조금 더 오르는 걸 우리는 과매수 또는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버블이다라고 얘기 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명확하게 지금은 아직까지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건 버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단 뭐부터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일단 버블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의가 뭔지 그냥 사전적 의미만 찾아보셔도 버블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는 게 버블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른 기업들이 실체가 없나요? 너무 많잖아요. 실적이 안 따라왔나요? 더 잘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다면 싸다란 얘기가 나올 거요? 되려 저평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버블이라뇨. 그렇죠? 버블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너무 제가 볼 땐 남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버블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일단 증권사 직원들이에요. 그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게 이게 업계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왜냐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이거 좀 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꼭 버블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시장의 버블은 다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버블 시장이 버블이 되려면 나름대로 실적이 동반이 되지 않는데 정말 많이 올라야 돼요. 그냥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5배, 10배 올라야 돼요. 그걸 버블이라고 그러지 뭐 실적 안 나온다 30% 40% 오른다 이런 것도 버블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수반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버블이 뭔가 본격화됐다라고 얘기 부르는 건 어려운데 그럴 조짐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 진영으로 흐르는 모습들이 보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이 버블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버블까지 가는 시장이라면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내년 연말 전망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전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게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온 각 증권사 전망에는 버블이라는 게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전망인 거고 만약에 진짜 버블이 오면 그분들이 했던 전망보다도 더 많이 오르겠죠.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뭐 버블이 오는데 이거 얼마라고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거고 분명한 건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년 전망을 할 때 나오는 전망들은 최소한 이성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이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버블이 온다라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그거 올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0에서 4,000에서 5,000 얘기했으면 사실 6,000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6,00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이 버블이 오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장의 종착역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각 증권사가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더 위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제 AI 반도체라는 산업은 수익성이 계속 살아 있는데 네. 경쟁자가 많이 등장했을 때는 어떨까? 이제 월가에서 기술적 강세론자인 네. 이제 인물이 있는데 에드 야데니 야데니 알죠? 리서치라고 예, 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경쟁자가 M7의 높은 이윤율을 노리는 경쟁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수익률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적어질 수 있고 또 15년 만에 그래서 비중을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좀 비중을 축소하라고 이런 권고도 그게 혹시 했다고 탐리 아니었나요? 하더라고요. 야데니가 그랬었나요? 야데니가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어떤 실적들이 나오겠지만 그 파일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존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어떤 종목들은 네. 약간의 위기감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도 여쭤보고 위기감보다도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빅세븐 중심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같이 이렇게 그 실력이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기업들은 이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살아남아서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몇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각 살아남아서 저희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뭐 결론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들 볼 때 한 3개 정도 그렇죠?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 나중에 남아서 정말 큰 틀에서 이게 되고 또 중소형 애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본인들이 더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더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실 미국의 빅테크보다는 되려 그 투자 때문에 좋아지는 반도체나 이런 쪽이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시장의 끝은 현재 있는 빅테크 기업들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돼서 경쟁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반대일 경우가 끝이 돼요. 아 이제는 다 돼서 명확관하게 소비자들이 이 기업하고 이 기업만 살아남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투자한다고 해도 선두주자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이제 못 따라잡을 것 같아. 이제는 나는 정말 끝났어. 소비자들이 볼 때도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질 거고, 그럼 지금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요가 줄어드는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데니가 한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데니는 아마 그로 인해서 뭔가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시장의 끝은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정말 명확하게 이제는 딱 이 기업 뭐 두세 개 정도 요거 빼놓고는 이제 다 안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 조금 끝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맞습니다. 오히려 네. 한두 기업으로 좁혀질 때가 한 기업 가지고는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두세 개 정도로 해서 누가 봐도 이제는 얘들은 확실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들이 확실한데 나머지 애들도 뒤집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얘들이 확실한데 나머지 애들이 아무리 투자해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예요. 뒤집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면 이 기업들 후발주자는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단순히 한두 기업이 앞서 나간다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후발주자가 어떻게 투자한다고 해도 이제는 완전히 승패가 갈린 것 같아. 이런 표현이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항상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버블이라는 걸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크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뭐 소부장 중에 막 핵심이라고 하는 종목들 또는 뭐 바이오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서 약간 밸류에이션 높아지고 얘는 진짜 버블 같아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표주들이 버텨서 지수가 버텨서 버블이 안 끝나는 거랑 걔네들은 버티는데 나머지가 무너져 갖고 약간 힘들어지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버블을 이렇게 체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21년이 그랬던 게 아크가 박살나면서 사실은 힘들었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사실 21년이 그렇게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버블이라는 시장을
크게 2번에 걸쳐서 몸소 매매를 하면서 겪어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왜 그게 버블이 형성됐고 했는지 제가 빼곡하게 노트를 다 적어서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복귀해 보니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요. 일단 지금 말씀 너무 잘 주셨지만 실제 버블이 주인공은 반도체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죠. 버블의 진짜 주인공들은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버블에 조금씩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꿈은 있는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이 벌써 꿈틀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꽤 많죠. 지금 예, 큰 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버블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대형주도 일단은 버블까지는 아닌데 오버슈팅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1999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라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버블의 가장 큰 주인공은 세롬기술이라는 기업이었었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돈을 번 적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전화를 세롬기술의 다이얼패드라는 기술로 하면 무료로 쓸 수 있어 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주가가 100배 가까이 올랐었을 거예요. 100배 이게 버블이에요. 이런 게. 근데 실적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일도 안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이 오를 때 그러면 기존에 이 인터넷이 깔릴 거라고 해서 했던 투자 관련주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통신주들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SK텔레콤, 뭐 KT 이런 거였는데 안 올랐느냐? 같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긴 하지만 그 대형주들도 크게 올랐고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은 더 많이 오른 게 버블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장도 제가 볼 땐 초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렵다네. 예, 중소기업들 중에서 아니면 일부 업종 중에서 뭔가 야, 이 업종은 뭐 올라가는 건 조금 이유가 되는데 야, 그래도 실적이 지금 몇 년간 보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근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그걸 버블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7개월 만에 150배가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느낌은 지금 없는 거죠. 그게 되어야 버블이에요. 예. 7개월에 예. 150배. 그래서 와. 정말 버블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지금 네. 버블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저희들이 볼 땐 안타깝죠. 정말 버블이 뭔지 모르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데이터로 버블 안 보여요. 그런 것들 그렇죠? 7개월에 150배. 그래서 그걸로 우리 표현으로 팔자 고친 분들 꽤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버블은 그러면 언제인가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장선상에서 그건 곧 이제 고점 신호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 이제 항상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채팅창을 잘 들여다보곤 하는데 요한님이 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고 네,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익이 좀 구조적 변화 이야기가 나오면 그동안 고점 신호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는지 아닙니다. 다르다고 보시는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 지금 반도체 역사상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겪어보지 못했었던 이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구매할 때 그죠?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장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기업에 지금 다니시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고점 신호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사실상 되게 제가 볼 때 오판하시기가 되게 쉽습니다. 사실이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 반도체가 얼마나 갈지 어디로 갈지 그 누구도 아예 확신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수요가 너무 많은 게요. 이게 지금 반도체가 빅테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나름대로 모델이 되게 좋아질 수 있잖아요. 모델이 되게 좋아졌을 때 빅테크 말고 지금 일반 기업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AI 도입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수요가 더 커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모든 기업들을 다 뻗어나갈 텐데 그게 사실 5, 6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드는 애들은 되게 한정돼 있죠. 삼성, 하이닉스, 우리가 알고 마이크론테크 딱 세 회사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그 수요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게 AI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완성을 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반도체가 수요가 되거든요. 그 수요가 지금 우리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수요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왜 이전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꼭 그거가 이번이 뭔가 다른 거 살펴보러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버블로 착각했던 대부분의 분들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투자 규모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투자 규모야? 그런데 AI는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빅세븐밖에 못할 정도로 수십조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규모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보는 것과 이전에 이 정도 투자 규모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투자 규모야라고 생각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라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SK 하이닉스의 회장이신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수요가 이렇게 했는데 수요는 너무 많은데 이게 공급은 내가 늘릴 수 없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줘야 될지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 뭐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반도체 관련 시세가 끝이 났었을 때는 대부분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때 즉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공급이 맞춰지면서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하락이었는데 지금 이 삼성인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전망이 불가능하면 이게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 정도 되면 투자를 하게 있겠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주문받은 것만 투자를 해요. 그죠? 뭔가 내가 앞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버블이 또는 알고 보니 이 기업의 끝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전의 사례 아니면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 기업들의 주가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는 건 제가 볼 땐 되게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내서 여쭤봐야 되긴 2부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그건 2부에서 다뤄주시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제 대표님 의견도 너무 궁금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퓨어하게 하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의 자금 조달을 찾을 때가 옛날에 그 켄 피셔의 책에도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ADR 상장 얘기도 있고 뭐 SPC를 만들어서 조달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뉴스만 있지 회사가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럼 실적이 더 많이 나올 거라서 좋다가 현재까지의 사이클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셨을 때 아까 수급 얘기하셨으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그거 해도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수요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에 초월할 정도로 수요일 거요. 지금 여러분들 3분기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그 주요 공급원들한테 지금 분기 이렇게 단위 결정을 할 때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한 65% 그렇죠? 가격 올려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것도 줄 서서 다 받아갔고요. 대부분 애들은 못 받아갔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보지도 않았던 사례가 어마어마한 사례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전하고 뭔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전하고 뭔가 다른. 그래서 요즘 뭐 PBR로 봤던 걸 뭐 퍼로 보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많이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라는 게 기존의 사이클 산업에서 사이클 산업이 아닌 걸로 좀 변화된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이즈로 지금 수요가 들어온 것도 맞고 문제는 그 수요에 비해서 여전히 공급하는 회사는 딸랑 새 회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점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항상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거의 상승 초기에서 여전히 끝을 논하는 게 되게 웃겼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지? 이런 생각인 거죠. 시장의 사이즈를 보고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사례가 이랬으니까 다 끝날 거야 라고 단전 짓고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만약에 한 가지만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내년에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메모리 회사들도 이제 중국에 생기니까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중국에서 뭐 20%를 차지해서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장을 해서 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수요를 뭐 창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맞춰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반도체들이 생각보다 그 우리가는 고성능 반도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LPDDR을 한다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런 것들 아직 창신 메모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 3년 뒤를 전망하고 5년 뒤를 전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도대체 왜 이렇게 걱정한 거죠? 그때 왜 전자가 5만 원이 깨지고? 그때는 실제 HBM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되게 나뉘었었던 거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D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그동안 돈이 한 10여 년 동안 돼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돈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안 했었어요. 그 예측을 안 한 거는 여의도의 증권사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글도 애플도 엔비디아도 예측을 못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건지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라는 게 학습 단계를 넘어서서 추론 단계가 본격화되면서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필요해? 와, 이거 어마어마해졌는데? 라고 하면서 벌어진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HBM을 잘 못했지만 그 덕에 지금 D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살아있고 지금은 D램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D램을 역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더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있고 이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수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역대 메가톤 울트라급으로 생긴 거예요. 어쨌든. 예. 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좀 유치원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울트라 메가 그렇죠. 예,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보통 뭐 습관적인 표현. 하늘만큼 땅만큼 땅따만큼 뭐 그런 건데. 너무나 잘 이해가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물론 좀 숨을 고르긴 하는데 지난달 말 대비 당장 이제 며칠 전까지 한 5, 6일 전까지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20% 정도 네.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항상 드는 질문은 이거 더 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여기서 좀 특정한 박스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특정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 기업들이 현대차라든가 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변한다라고 사실 지난달부터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는 차를 넘어서기 시작한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오고 나서 결국 나중에 자율주행이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됐든 결국에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거는 테슬라의 대항마를 키우고 싶은 건데 그 테슬라의 대항마 역할로서 한국을 제가 볼 때는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최소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3등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격차가 있는 3등이긴 하지만 뭔가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도 되게 잘하고 하드웨어도 되게 잘해서 이걸 같이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 자동차로 글로벌에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제 조금씩 주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되게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게 의외로 자동차를 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에 약한 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든가 아니면 기계를 만들든가 이런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게 정밀하게 만드셔야 되고 고장 안 나게 해야 되고 되게 완벽을 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확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기계를 만지던 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해내는 게 되게 의외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나라는 기계라든가 정밀한 걸 잘하면 소프트웨어가 되게 엉망이에요. 대표적인 게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는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또 미국이 정밀 기계를 한다 이런 걸 별로 들어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별로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일본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밀 기계 잘하는데 또 소프트웨어 쪽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중첩적으로 되게 잘하는 국가가 사실 한국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랑스럽게 있는 네이버만 하더라도 글로벌에서 자국 언어로 뭔가 나름대로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뭐 중국이야 자기네들 외국 거 못 들어오게 하고 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과연 구글하고 맞짱 떴었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그죠? 특정 공산국가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글로벌에서 한국 유일무이하거든요. 대단한 국가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을 글로벌에서는 테슬라에 준할 정도로 뭔가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대항마로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잘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기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자동차로만 볼 게 아니라 뭔가 글로벌에서 커지고 있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그렇죠? 미국에 있는 테슬라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여부를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좋게 본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토요타가 지금 보니까 PR이 8배 반 정도 네. 되고 현대차가 올라가지고 지금 한 7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말씀대로면은 토요타까지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예. 그 다음까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제 현대차가 성공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뭐 그것만 한다고 해서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PR이 갑자기 급격히 4-5배가 7배가 되긴 했고 그래도 싸죠. 8, 9배 유지하니까 반이었다가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까지는 그냥 따라갈 수 있다. 최소한. 사실
그게 아니어도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너무 쌌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것만 놓고 본다고 해도 뭐 지금 이 자리는 아직도 남은 예, 거죠. 너무 예. 근데 버블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여전히 뭐 현대차 보고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민망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싼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지금 현대차를 둘러싼 환경이 뭐 우리가 아는 주주환원도 앞으로 되게 잘할 기업인 거고 실제 글로벌에서 자동차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인 거고 또 뭔가 잘못된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땐 그걸 또 과감하게 잘 바꾸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연함이 은근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그 관련 그 관계자들 중에서 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있고 또 못하면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는 변화해가는 기업이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현대차가 우리가 한 몇 년 뒤에 봤었을 때는 현재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코스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은 코스닥,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알짜 대형주라고 부르던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또 그러면 코스닥의 다른 기업들은 어떠냐 보면 한계 기업 퇴출 속도는 또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좀 예, 예. 느리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럼 코스닥이라는 시장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네. 뭔가 우리가 볼 때 코스닥 시장 하면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약간 이브리그에 대한 성격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되게 강하고 또 주가 움직임도 변동이 너무 심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제가 볼 때 안타깝지만 많지 않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상장사로서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싶을 정도의 어떤 시장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라서 저는 지금도 현 정부가 칼을 많이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좀 하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예, 상장 제가 볼 때는 상장이 유지될 수 없는 기업들을 가지고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전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가지고 너무 장난질을 친다든가 이런 기업들을 자꾸 놔두는 건 저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코스닥 기업들이 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되게 건실하고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그랬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장만 놓고 봐서 코스닥이니까 무조건 이불이고 안 된다 이렇게 보실 건 지금부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 코스닥 내에서도 꽤 괜찮은 기업들이 제가 보여도 보여요. 저는 중견 기업을 그렇게 잘 투자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런 기업들은 정말 매력적인 데라는 기업들이 최근에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시장 자체로 놓기보다는 각각의 기업별로 뭔가 글로벌 강점을 갖고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AI 쪽에서 뭔가 여러 가지 피지컬 AI도 그렇고 변화되는 시장에서 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별 잘해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땐 코스닥 시장이라고 안 봐야 되는 시장은 아닌 거고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기업을 찾아보는 걸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다음 질문이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AI 버블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 만약에 내가 주식이 꽉 차 있다. 현금 좀 늘려야 되냐? 아니면 현금 있는 분들 사야 되냐? 이게 저희의 약간 마지막 질문 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상. 일단 네. 제가 내년 1분기까지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1분기까지 하려면 사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뭐 무리하게 남의 돈을 빌려서 한다던가 뭐 레버리지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력이 있지 않으면 그 변동성에 되게 취약해요. 제가 보기엔 현재 시장이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견디기가 과연 쉬운가라고 생각해보면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1분까지 놓고 보면 줄이는 것보다 느리는 쪽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분기를 겨냥한다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관점으로 보고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4천을 넘었지만 훨씬 지금은 사는 게 파는 것보다 이익이 많은 구간이라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님께서 조방원의 아버지셨다가 금반지 또 이야기하셨다. 근데 최근에 뭐 조선도 보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방원에 대한 판단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뭐 사실 조방원도 괜찮죠. 나름대로 특히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요즘 시장이 계속 순환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업종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기반이 쭉 올랐으면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바이오가 오른다든가 바이오가 또 쉬면 또 조방원이 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저는 조방원이든 뭐든 지금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여전히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투자 시점을 지금이 아니냐 사실 그것까지 좀 맞추진 못하겠어요. 네. 다만 분명한 건 여전히 큰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이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미국에서 사실 진짜 마지막으로 원전 여쭤보고 미국은 원전주가 사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것 치고는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 대비 한 20%좀 넘게 빠진 거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괜찮긴 하거든요. 이걸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전주가 훨씬 건전하다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과잉해서 산 건지 이건 어느 쪽으로 보세요? 실제 건전하죠. 훨씬 건전하다고. 미국에서 제대로 된 원전주가 있나요? 그 이제 SMR을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을 하는 애들만 있는 네. 거고 네. 실제 공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경험이라도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결국 이게 수주 산업인데 수주와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같은 것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라면 물론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뭔가 이런 거 수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되지만 실제 큰 수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공사를 하는 한국 쪽에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계 뭐 진짜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면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도 그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될 거냐,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참 이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웬만한 원전 기업보다도 저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되게 많네요. 아, 이거 정말 보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너무 보내드리기 싫어가지고 저희가 아쉬워서. 네. 사실 저희 12월 9일인데 워낙 이제 좀 올라준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산타 랠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산타는 또 더 기다리고 싶고 선물은 계속 받고 싶으니까요. 네, 선물은 많을수록 좋아요. 네, 남아있는 선물이 좀 있나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외로 이게 시장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게 통상적으로 뭔가 강세장이 되면은요 특정 업종이 많지 않게 움직여요. 그래서 쏠림이 극단적으로 강한데 그건 미국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는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많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우리가 하는 AI가 단순히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씩 이전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꽤 많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좀 확장되는 개념으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가격 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좋은데 이제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다 알겠어 뭐 그 모르는 건 아닌데 이 가격에 내가 따라 사야 되는 고민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 고민을 이런 쪽에서 뭔가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AI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AI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또 중요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또 부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